최근 외신에 보도된 한국인들의 모습이 전 세계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응원봉을 흔들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때문인데요. 심지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에서 일어난 시위들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접한 몇몇 사람들은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외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 또한 그 집회를 본 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윌리엄스입니다. CNN 워싱턴 본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35세 기자죠. 수많은 취재 현장을 누비며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편견이 무너졌던 때를 공유하고 싶어서예요. 바로 한국에 대해서죠. 5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싫어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바로 뉴욕에서 겪었던 일 때문이었죠. 당시 저는 한인타운 근처에 살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한국 사람들은 제게 불쾌한 기억만 남겼죠. 좁은 인도에서 4~5명씩 무리 지어 걸으며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했고, 지하철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며 통화하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자주 가던 카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조용히 마감 기사를 쓰고 있는데 한국 유학생들로 보이는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곧 10명으로 불어났죠. 테이블 2개를 무단으로 붙이고 의자까지 다른 테이블에서 가져다 놓았어요. 카페 직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여기 더 가져와. 아, 진짜 배고파. 음료 시키기 전에 단체 사진부터 찍자. 시끄러운 한국어가 카페를 가득 메웠어요. 노트북으로 일하던 옆 테이블의 회사원은 결국 자리를 피해야 했죠. 그들은 2시간 넘게 자리를 차지한 채 다른 손님들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갈 때는 어질러진 테이블을 그대로 두고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도 서버를 큰 소리로 부르며 손가락을 휘두르는 모습, 술에 취해 거리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거든요. 그들에게는 공공장소라는 개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인들을 완전히 불신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중요한 특종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죠. 당시 함께 일하던 한국계 동료 기자가 있었는데 마감을 앞두고 그 사람이 갑자기 자료를 들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을 자신의 이름으로 먼저 발표해버린 거였어요. 6개월간 준비한 특종이 물거품이 됐죠. 최악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소속된 한인 언론인 모임에서는 서로 입을 맞춰 그를 감쌌고 오히려 제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난했어요. 결국 저는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료도 배신하고 거짓말로 서로를 감싸는 그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공공장소에서 보여주는 무례함까지. 한국인들은 제 눈에 이기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죠. 한국이 저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13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 한국인 집회 발발. 워싱턴 집회는 백악관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공원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죠.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어요. 이번에는 백악관 앞에서 얼마나 소란을 피울까. 저는 곧바로 취재 가방을 챙기며 머릿속으로 기사의 헤드라인을 구상했습니다. 무질서한 한국인들, 이번엔 백악관 앞에서 완벽해. 이번에야말로 한국인들의 실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카메라를 점검하고 녹음기의 배터리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동료 기자 톰이 제 책상 앞에 멈춰서서 물었어요. 클레어, 한국인 집회 취재하러 가? 그래, 이번엔 정말 대박 기사가 될 거야. 백악관 바로 앞이라고. 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객관적인 시각을 잃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톰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들은 분명 현실이었으니까요. 취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추위가 제 마음속 어딘가를 흔드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목도리를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집회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지난 5년간의 경험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거리에서 마주친 한국인들의 모습, 특히 그 배신의 순간이 또렷이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어떤 무질서와 이기심을 보여줄까? 하지만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리라는 건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택시가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죠. 고성과 소란 대신 평화로운 멜로디가 공기를 타고 흘러오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제 가슴 한켠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에서 내린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백악관 앞 공원은 마치 작은 음악회장 같았어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50여 명의 한국 교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평소 보아왔던 한국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카메라를 꺼내들며 현장을 살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을 겪었다는 70대 노인부터 이제 갓 10대가 된 청소년까지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놀랍도록 다양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무질서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서서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평소 한국인들에게서 보았던 이기적이고 무례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익숙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We Are The World였죠. 하지만 가사는 한국어였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 노래를 한국어로 개사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 평화로운 이곳에서 맑고 깨끗한 화음이 겨울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노래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참가자 모두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잘 준비된 합창단의 공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 간의 조화였어요.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리드를 자연스럽게 따랐고 젊은이들은 춥다고 웅크린 어르신들 곁으로 다가가 함께 서서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완벽하게 기획된 퍼포먼스일 거예요. 누군가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연출한 장면이 분명했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토록 질서정연할 수 있을까요? 취재를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며 촬영을 하는 동안에도 집회 참가자들은 저를 의식하지 않는 듯했어요. 평소 제가 취재하던 현장에서는 을의 카메라를 향해 과장된 행동을 보이거나 기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크게 구호를 외치곤 했었는데 말이죠. 공원 한켠에서는 작은 합창단이 모여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청소년들이 피켓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모습은 이게 아닐 거야. 저는 계속해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가면이 벗겨질 순간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2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집회 동안 단 한 번의 불협화음도 단 한 번의 무질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집회가 끝나갈 무렵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주변 정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쓰레기를 줍고 사용했던 의자들을 정리하고 심지어 주변 상점가에 가서 양해를 구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모습, 세대를 아우르는 조화로운 모습. 하지만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일까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완벽할 리가 없어요. 분명 이면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결심했어요. 이 집회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가야 해요. 그들의 본거지에서 진짜 모습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며칠 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이곳에서 저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워싱턴에서 본 평화로운 집회가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준비된 쇼였을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광화문으로 향하는 동안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둘씩 모이던 인파가 어느새 거대한 물결이 되어 광화문 광장으로 흘러들어갔어요. 택시 기사님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다며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광장에 도착한 순간 제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광화문 집회의 규모는 워싱턴의 50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마치 바다처럼 광장을 메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광장 전체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수만 개의 LED 응원봉이 밤하늘 아래 반짝였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각기 다른 색의 응원봉들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이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습니다. 원래는 청춘의 희망과 설렘을 노래하는 곡이었죠.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평화와 연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자는 메시지였죠. 저기 보세요. 우리가 만드는 그림이에요. 옆에 있던 대학생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각기 다른 색의 응원봉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파란색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물결 모양을 만들고 그 주위를 빨간색과 하얀색 응원봉이 둘러싸며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죠. 다들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학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SNS로 소식을 듣고 왔어요. 응원봉으로 그림을 만드는 건 팬덤 문화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콘서트에서 늘 하던 거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집회에 접목시킨 거예요. K-팝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응원봉 퍼포먼스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구로 승화시킨 겁니다. 집회 현장을 둘러보며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참가자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부터 지팡이를 짚은 노인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히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대학생들은 존재감이 특히 돋보였어요. 이들은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노래와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집회의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다른 참가자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는 듯했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한 대학생이 노인분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생들은 초등학생들에게 응원봉 사용법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세대 간의 벽이 무너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마시세요, 기자님. 누군가 제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워싱턴에서처럼 경계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제가 옆에 있던 중년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이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죠. 젊은이들의 문화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경험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녀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어요. 세대와 세대가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였던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 모인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집회가 이렇게 질서정연하다니. 워싱턴에서 본 작은 집회도 의심스러웠는데 이건 더욱 놀라웠어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새로운 무언가예요. 제가 알던 한국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정적이고 이기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성숙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만이 보였어요. 문득 워싱턴에서 본 작은 집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작은 퍼포먼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그것은 어쩌면 이 거대한 움직임의 작은 예고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광장 한가운데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광장에서의 취재를 잠시 멈춰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다 보니 어느새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침 광장 건너편에 아담한 카페가 보였어요. 잠시 들러 쉬어가야겠어. 카페로 향하는 길에도 여전히 LED 응원봉을 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한국의 대중음악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축제 현장 같았습니다. 카페의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훅 끼쳐왔어요. 밖에 추위를 잊게 해주는 고소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메뉴판을 올려다보는데 점원이 친근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집회 취재를 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참여하시러 오셨나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게 쉽게 읽혔나 봐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죠. 취재 기자입니다. 그러자 점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미 여기서 드시는 모든 음료와 음식은 집회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선결제를 해두셨어요. 기자님도 포함입니다. 드시고 싶은 걸 자유롭게 주문하세요. 네? 선결제라뇨? 저도 모르게 되묻고 말았습니다. 이런 건 처음 듣는 일이었으니까요. 점원은 계산대 옆을 가리켰어요. 그제야 벽에 빼곡히 붙어있는 포스트잇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은 마음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세요.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에는 저마다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메모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가 보내는 사랑입니다. 라고 적혀 있기도 했죠. 아메리카노와 치즈 샌드위치 주세요. 주문을 하고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카페 안은 꽤 붐볐어요. 대부분이 집회 참가자들로 보였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시끄럽지 않았거든요. 서로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휴대폰을 보며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한 중년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도 뭐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나도 방금 카운터에서 커피 10잔 선결제하고 왔어요.
아니, 제가 먼저 하고 올 걸 그랬네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는 어떤 과시도 의무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 같았죠. 주문한 음료와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테이블에는 작은 쪽지가 함께 놓여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따뜻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워싱턴의 한인 동료가 했던 배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한국인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카페 밖으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핫팩을 나눠주며 지나갔고 또 어떤 이들은 따뜻한 음료를 들고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카페 선결제부는 다 소진됐네요.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과 점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아니에요, 손님.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뒀어요.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점원의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실천이었죠.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담요를 나르고 또 다른 이들은 핫팩을 나눠주고 있었죠. 이 모든 광경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들의 배려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음료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만 생각했던 그들이 지금은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나누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야.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동안 제가 가졌던 편견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도 모르게 계산대 앞에 섰어요. 저도 5잔 선결제하고 싶은데요. 제 말에 점원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스트잇을 건네받아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적어야 할까?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었죠. 진정한 친절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포스트잇 하나를 벽에 붙이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시선으로 이 도시를,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카페에서 나와 다시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현상만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제게 준 깨달음이 이 집회에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고 싶게 만들었나 봅니다. 광장에 도착하자 곧바로 취재를 시작했어요. 먼저 눈에 띈 건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이 집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아이돌 팬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저희는 콘서트장에서 쓰던 응원봉을 여기에 가져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참가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개의 LED 응원봉이 들려 있었어요. 원래는 아이돌을 응원할 때 쓰는 건데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도구가 됐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세대 간의 활발한 교류였습니다. 과거 시위를 주도했던 중년층과 노년층이 젊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거 혹시 아세요?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예요.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참가자가 70대 노인에게 이어폰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잠시 음악을 들었어요. 이거? 내가 이미 다 외워왔단다. 다만세라고 부르는 것도 알고 있어. 노인의 말에 고등학생이 놀란 눈을 떴습니다. 알고 보니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미리 노래를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 유튜브로 반복해서 들으며 가사를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젊은 세대도 같은 준비를 해왔더군요. 어르신 세대의 민중가요를 미리 배워온 겁니다. 한 대학생은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이 노래들을 들으며 가사를 외웠다고 해요.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하지만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하다 보니 그 안에 담긴 의미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된 만남은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를 부르기 시작하면 젊은이들은 솟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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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화답했죠. 서로의 노래를 완벽하게 외워온 정성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LED 응원봉은 어디서 파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젊은 참가자에게 물었습니다. 청년이 자신의 응원봉을 건네며 설명했어요. 이건 저희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응원봉이에요. 콘서트장에서 쓰는 건데 불빛이 예쁘죠? 어머, 정말 예쁘구나.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나오는 거야? 할머니가 신기한 듯 응원봉을 이리저리 살펴보시자 주변의 다른 젊은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응원봉을 꺼내 보여드리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할머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건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아이고, 이건 또 어떻게 생겼네. 별처럼 반짝이는구나. 제 것은 사탕처럼 생겼죠. 이게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LED 응원봉은 어느새 세대 간의 대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가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노래를 배우려 노력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 집회의 특별함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세대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로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20대 후반의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우리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는 어르신들도 함께 즐기시잖아요. 그의 말처럼 광장에서는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LED 응원봉을 들고 젊은이들의 안무를 따라했고 청년들은 민중가요를 부르며 기성세대와 하나가 되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한 대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여기서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세대도 계층도 성별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움직임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의 문화였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고 존중하는 새로운 문화의 탄생. 카메라를 통해 광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지 않아. 이 움직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문화야.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문화. LED 응원봉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는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제는 비판적인 시선이 아닌 경외와 존경의 마음으로요. LED 응원봉의 불빛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채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데 처음 작성했던 기사 초안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질서한 한국인들. 한참을 바라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써야 할 때예요. 새로운 화면이 열리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집회는 우리가 알던 시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평화와 연대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LED 응원봉으로 만들어내는 빛의 물결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이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기사를 쓰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서로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가 되었던 순간, 카페에서 만난 따뜻한 배려의 마음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의 힘. 과거 시위 문화가 대결과 저항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 한국의 집회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70대 노인이 케이팝을 부르고 10대 청소년이 민중가요를 배우는 곳.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워싱턴 집회에서 만났던 50여 명의 얼굴들, 서울에서 마주한 수만 명의 군중들, 그들 하나하나가 제게 가르쳐준 것들이 떠올랐어요. 기사를 마무리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경험을 나누고 싶었죠. SNS를 열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한국 집회와 사람들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세대를 넘어 함께 소통하며 스스로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보내기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글로만 전할 수 없다는 걸요. 한국 집회의 독창성,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 이 모든 것을 영상으로 담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만 개의 LED 응원봉이 만들어내는 빛의 물결, 세대를 넘어 하나 되어 부르는 노래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들, 이 모든 순간들을 영상에 담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심한 순간이었죠.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국 집회의 특별한 방식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려 해요. 어떻게 이토록 평화로운 집회가 가능한지, 어떻게 세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지, 그들의 문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닌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될 거예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거리가 보입니다. 불과 몇 주 전, 이 같은 거리에서 시작된 제 편견 어린 여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거리도, 이 도시도, 그리고 세상도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편견의 벽을 깨고 나니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국을 통해 저희 눈과 마음이 훨씬 넓어지게 되었거든요. 편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도 편견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꼭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식이든 말이죠. 저의 한국 여정처럼이요. 저에게 열린 마음을 갖게 해준 한국에 감사함을 표하며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 미국 기자가 한국은 과대 포장된 나라이며 절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의 거짓된 모습들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한국으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이 기자는 한국의 국회의사당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앨리슨 밀러라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이죠. 덕분에 아시아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것은 잘 없답니다. 딱 한 국가, 한국만 제외하고 말이죠. 저는 한국을 싫어하거든요. 아직도 첫 한국 취재에서 겪은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의 신제품 발표회장이었죠. 그날의 기억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한국 기자들의 모습은 마치 잘 짜여진 연극 같았어요.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사전에 조율된 것처럼 완벽했죠. 혁신적인 기술 발전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은 무엇인가요? 모두가 회사 입맛에 딱 맞는 질문만 던졌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죠. 최근 제기된 하청업체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간 회견장이 얼어붙었어요. 임원의 얼굴이 굳었고 현지 기자들은 마치 제가 금기를 깨뜨린 사람처럼 쳐다봤죠.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프레스룸에서는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심지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국 기자들조차 저를 피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을 때 모든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다음번엔 더 조심하시죠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취재 자료, 인터뷰 녹음본, 5년간 모아온 아시아 특파원 자료까지 모두 사라졌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과대포장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이런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탄압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결국 그 일 이후로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뉴욕 본사에서 한국 관련 기사가 올라오면 바로 삭제했고 한국 제품은 일절 구매하지 않았죠. 심지어 작년에는 LA 지사에서 제안한 한국 문화 특집 다큐멘터리 연출도 거절했어요. 전 더 이상 허상을 팔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도쿄나 타이베이 특파원직은 서로 하겠다고 했지만 서울만큼은 모두가 꺼렸어요. CNN 아시아 지부에서는 제가 겪은 일이 일종의 도시전설처럼 떠돌았거든요. 진실을 파헤치려 했다가 해킹당한 기자 이야기. 어떤 동료는 농담 삼아 앨리슨의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한국에 대해 냉소적인 기사만 써왔어요. 한국의 경제성장? 재벌들의 허상이죠. K-팝의 세계적 인기, 정부 주도의 문화 세탁이고요. 민주주의의 발전, 그저 서구 언론을 위한 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0대에 접어든 지금, 저는 CNN의 아시아 담당 수석 특파원으로서 내로라 하는 특종들을 해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비밀 문건을 폭로하고, 일본 경제 위기의 실체를 파헤치고, 태국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서 실시간 중계를 했죠. 특히 지난달 홍콩 민주화 시위 현장 취재로 피바디 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편집장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아마도 베이징이나 도쿄발 특종 제안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앨리슨, 이번엔 한국이네. 들어가자마자 들린 말에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제가 그 나라를 또 가야 한다고요? 편집장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제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최근 정세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심상치 않아.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우리 CNN이 이걸 놓칠 순 없네. 저는 태블릿을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다른 기자를 보내세요. 전 절대 안 갑니다. 자네와 달리 한국에 진짜 민낯을 아는 기자가 있던가? 편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년 전 그 사건으로 한국을 가장 잘 아는 기자가 된 걸세. 그들의 위선을 폭로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또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들의 홍보성 기사를 쓰라는 거겠죠? 아니면 이번엔 정부 선전이라도 도와줘야 하나요? 편집장은 서류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다음 달 표지 특집 기사야.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민주주의의 최전선. 자네가 맡았으면 하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표지 특집은 모든 특파원들이 꿈꾸는 기회였죠. 게다가 이번 특집은 본사 발령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사였어요. 하지만 왜 하필 한국입니까?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한국이야. 자네의 냉철한 시각으로 그들의 실체를 파헤쳐주게. 과연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진짜인지. 결국 저는 마지못해 수락했어요. 3일이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그들의 허상을 벗기는 데는 그 정도면 되겠죠. 서류 가방에 노트북을 넣으며 저는 이미 기사 제목까지도 정해두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동아시아의 가짜 별.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지난번처럼 또 해킹이나 당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웠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프레스룸에서 저를 향했던 차가운 시선들, 호텔 직원의 의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해킹당한 노트북. 이번에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되겠지만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앨리슨 밀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마. 이번엔 당신들의 위선을 세상에 폭로하고 말 테니.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과 그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인천행 비행기는 예상보다 일찍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은 5년 전과 다름없어 보였어요. 여전히 허세 가득한 외관이군. 저는 비웃듯 중얼거렸죠.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처음 마주친 건 얼굴 인식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권을 보여줄 필요도 없이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신원이 확인되더군요. 뉴욕 JFK 공항에서도 아직 시범 운영 중인 기술이었는데 말이죠. 우연이겠지.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이번엔 자율주행 로봇이 제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유연하게 피해 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죠. 그때 옆을 지나가던 또 다른 로봇이 실례합니다 라며 길을 비켜달라고 하더군요. 수화물을 운반하는 로봇이었습니다. 제 캐리어가 조금 무거웠는지 헐떡이며 끌고 있었는데 항공항 직원이 달려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거절했지만 그는 끝까지 배웅하며 안부를 물었죠. 장시간 비행하시느라 피곤하시죠? 이쪽이 엘리베이터고 저쪽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편하신 걸로 이용하세요. 이런 친절은 진심일까?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었어요. 제 짐이 언제 나오는지, 어느 벨트로 나오는지, 심지어 짐이 벨트에 올라오는 순간 알림까지 왔습니다. 옆에서 한 외국인이 짐을 못 찾겠다며 당황해하자 주변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더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 내 디지털 사이니지였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진행 방향을 따라 실시간으로 길 안내가 바뀌었고 심지어 제가 찾던 카페의 위치까지 알려주더군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했죠. 화장실에 들렀을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변기마다 설치된 디스플레이가 실시간으로 청소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고 심지어 혼잡도까지 알려주더군요. 세면대 위에 거울은 스마트 미러였는데 날씨 정보는 물론 공항 내 실시간 정보까지 보여줬어요. 무인 편의점에서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계산대도 직원도 없었죠. 물건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졌어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학생이 친절하게 이용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이시죠? 저도 처음엔 많이 헷갈렸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공항철도였어요. 폭설로 인한 교통 대란이 있었는데 시민들의 대처가 놀라웠습니다. SNS에서 실시간으로 우회 경로를 공유하고 위험 구간을 알리고 서로 카풀을 제한하기도 하더군요. 누군가가 곤란에 처했다는 글을 올리면 순식간에 수십 명이 달려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철도 안에서는 모든 좌석에 무선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혼잡도를 보여주는 AI 시스템 덕분에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빈 공간으로 이동하며 균형을 맞췄죠. 제가 서 있자 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했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앉으세요. 그때였어요. 제 고정관념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이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었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영어로 대답하셨어요. 많이 달라졌지요? 우리도 적응하느라 바빴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서로 돕고 배려하는 거지요.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준비해온 기사 개요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동아시아의 가짜 별. 처음으로 이 제목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이건 분명 빙산의 일각일 거야. 화려한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건 맞았지만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그리고 곧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며칠이 지난 밤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그 완강한 편견이 무색하게도 한국은 제가 알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특히 한 시민단체의 기업 비리 폭로 기자회견을 취재했는데 놀랍게도 어떤 방해도 없었어요. 기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마음껏 던졌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까지 됐죠. 5년 전 제가 겪었던 그 답답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날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재벌 회장이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현장이었는데 그 당당한 수사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었거든요.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게 정말 내가 알던 한국이 맞나? 37층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책상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이틀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취재 계획은 허상을 폭로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제 편견이 허상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청계천 인근에서 본 시민 토론회도 인상적이었어요. 정부 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경청하는 모습이라니. 한 청년이 신랄하게 정부를 비판했는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난 스마트 시티 시스템들,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달라진 모습. 이 모든 게 진짜일까요? 아니야,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어요. 내일은 마지막 취재일. 아직도 특종감이 될 만한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긴급 속보였어요. 긴급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뭐라고? 다급히 TV를 켰어요. 모든 채널에서 같은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곧바로 창가로 달려가 커튼을 활짝 젖혔어요. 거리에는 장갑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군용 헬기 몇 대가 건물들 사이를 낮게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들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보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이지. 역시 한국은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거였다고.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순식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평화로웠던 거리는 삽시간에 비상사태 현장으로 바뀌었고 멀리서 군중들의 함성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카메라 배터리를 확인하고 메모리 카드도 새 것으로 갈았어요. 이거야말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동아시아의 가짜 별이라는 제 기사 제목이 마침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제 막 시작된 이 상황이 제가 그토록 의심하고 불신했던 한국의 모습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리라는 것을. 그때 제 휴대폰으로 두 번째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긴급 속보가 아니었어요. SNS 알림이었죠.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도로 위로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질서정연하게요. 마치 누군가의 지시라도 받은 것처럼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확인하자 실시간 트렌드의 비상계엄 국회로 같은 해시태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 이건 분명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천히 굴러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SNS 피드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국회로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시민들은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며 안전한 경로를 알려주고 있었죠. 국회의사당에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가 묘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숨을 멈췄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저 스마트폰 불빛만이 수천 개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은 마치 은하수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동요가 일어났어요. 국회의사당 정문 쪽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그쪽으로 달려갔죠. 달려가니 이미 계엄군들이 국회로 진입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셔터를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곧 강제 진압이 시작되겠지.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그런 장면이 펼쳐지겠지. 그때 기자들 사이로 한 중년 남성이 걸어왔습니다. 여당 의원이었죠. 그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마이크를 든 기자들 앞에서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군부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의 흔들림 없는 음성이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카리스마구나. 고함치거나 위협하지 않고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진 무게는 어떤 폭력보다 강했습니다. 시민들은 점점 더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정문 앞으로 나아가 문을 막았어요. 계엄군들이 진입을 시도할 때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국회 정문 앞은 순식간에 시민들의 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그건 제가 알지 못하는 노래였지만 분위기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 카메라에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담기고 있었어요. 큰 폭력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대신 질서정연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모습만이 가득했죠. 자정이 훌쩍 넘어갈 무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점점 더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헬기 소리 속에서도 시민들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러다 의원들이 들어온다 라는 외침이 들렸어요. 시민들 사이로 술렁임이 퍼져나갔죠.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엄군들이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야 했어요. 그러나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계엄군들도 결국 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후 도착한 의원들은 정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의 발걸음은 결연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비장함이 느껴졌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이 된 듯했죠. 저는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 순간이 역사가 될 것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국회 본회의장의 안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건물 밖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의 숨소리가 더욱 가빠졌어요.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보는 사람들의 화면이 광장 곳곳에서 반짝였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의 목소리가 생중계 화면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들은 숨을 죽였고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이 순간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참석 의원 190명. 숫자가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시민들의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찬성 190명. 순간 광장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발표. 계엄령 해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 정확히 2시간 48분이 지난 순간이었어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안도감의 눈물이었고 승리의 눈물이었으며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계엄군들은 천천히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은 그들을 야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길을 열어주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능하다니. 밤은 깊어갔지만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선언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시민들은 여전히 광장을 지켰고 저는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잠들지 못한 채로 맞이한 새벽, 드디어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국회 계엄령 해제 가결 수용. 국민의 뜻 겸허히 받아들인다. 선포부터 해제까지 총 6시간.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세계의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은 마지막까지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했어요. 큰 폭력 한 번 없었고 과격한 구호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 CNN 뉴스룸에 첫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들은 폭력 대신 질서를, 분노 대신 연대를, 혼란 대신 평화를 선택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6시간, 그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길이 남을 순간입니다. 편집장의 첫 반응은 생각보다 더 뜨거웠어요. 기사를 보내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편집장 톰 핸더슨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죠. 앨리슨,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어떻게 봐왔는지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라고.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사실 이 기사를 쓰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기사를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한국의 허상을 들춰내는 기사를 쓸 생각이었으니까요. 제 고백에 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사가 가진 힘이야. 내가 직접 겪고, 보고, 느낀 것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편집장의 말대로였어요. 그 6시간의 경험은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렌즈로 한국을 보고 있었죠. 호텔 창가에 서서 아침 러시아워로 분주한 서울거리를 바라봤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얼마나 강인한 민주주의가 숨쉬고 있는지를요. 노트북으로 돌아와 후속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죠. 한국의 진정한 힘은 화려한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줄 알지만
그 과정에서 결코 큰 폭력이나 혼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사를 쓰면서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오만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과대포장의 나라라고 단정지었던 제 자신이 오히려 편견으로 포장된 저널리스트였던 거죠. 오후가 되자 세계 각국의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한국의 이번 사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교과서적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민주주의 정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강인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마지막 마무리 기사를 썼어요.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고백을 담았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15년을 살아왔지만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빨리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저널리즘은 편견 없이 보고 겸손하게 배우며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어야 해요. 한국은 저에게 그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다시 세계 곳곳에 현장을 누비는 특파원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오만했었나요? 3일이면 충분해. 허상을 들춰내면 돼. 그렇게 쉽게 단정지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호텔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창가에 섰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은하수 같았던 휴대폰 불빛들이 떠올랐죠. 그리고 문득 취재 첫날 만났던 택시 기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우리나라를 처음 오시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겉모습이에요. 진짜 한국을 보려면 사람을 봐야 해요. 그때는 그 말씀이 과한 자부심처럼 들렸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 음성 메모를 녹음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3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첫째,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 둘째, 평화로운 저항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시간의 계엄령 사태는 끝났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힘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죠. 다음에 어떤 나라,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더 이상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을 거예요. 더 깊이 보고, 더 오래 듣고, 더 천천히 이해하려 노력할 겁니다. 이것이 한국이 제게 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비행기 탑승구 앞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반가웠겠죠. 하지만 지금은 마음 한켠이 묘하게 아려옵니다. 탑승구를 지나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의 모습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저널리스트가 되어 돌아간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희 한국 취재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어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쓸 때마다 그날 밤의 은하수 같은 휴대폰 불빛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거예요. 진정한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곳에 있다는 것을.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그 소중한 진실을요.